안녕하십니까? 저는 DK엑스프레스 관세법인의 캐티홍 관세사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저희 컨설팅 법인인 콜 파트너스의 크리스티나 강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식품 및 농산물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솔루션을 드리고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미국 세관 통관 절차와 관계 정부 기관들의 규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 식품 수입 통관, 푸드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조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수입 시 갖추어야 할 조건, 그리고 기타 식품 수입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입의 전반적인 과정과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다른 정부 기관에 어떤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식품이나 건강식품도 다른 제품들과 같이 처음 미국에 수출할 때 수입자는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요청하면서 무임장을 내주고 관세사는 미 세관에 CF5106라는 폼을 통해서 수입자를 새로이 등록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통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정확한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을 받아야만 관세사는 세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폼 CF5106의 내용을 기입하시고 사인을 하신 후에 관세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수입자가 해외 업체일 때에는 Non-Resident Importer Power of Attorney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CF5106를 통해서 Customs Assign Number를 받아 수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후 세관에 새로운 임포터를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CBP Form 5106를 보시는 바와 같이 폼으로 보내거나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산으로 세관 시스템을 통해 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수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서 두 번째는 미국 세관 규정에 따라서 슈리티 본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커스텀 슈리티 본드는 애뉴얼 본드와 싱글 엔트리 본드가 있고 수입 금액이 2,500불 이상 되면 수입자는 본드를 구매해야만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뉴얼 본드는 1년 동안 수입 금액과 세관에 낼 듀리 금액을 계산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듀리의 10%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본드를 구입하게 됩니다. 싱글 엔트리 본드는 수입 금액이 2,500불 이상일 때 1년치 본드를 구입하지 않고 매번 수입건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한 금액만큼만 본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 보통 싱글 엔트리 본드를 사용하지만 수입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애뉴얼 본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슈리티 본드는 3-party contract로서 importer, CBP, 그리고 슈리티 컴퍼니 간의 계약입니다. 세 번째 절차는 선적권에 대한 Import Security Filing을 하는 것이며 선적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입하실 제품이 수출할 준비가 끝나고 선적 전에 우선 Import Security Filing을 미 세관에 먼저 해야 하며 모든 필요한 선적 서류들을 수입자에 전달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9/11 이후에 모든 수입 제품의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해서 Import Security Filing을 선적 24시간 전에 미 세관의 선적권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전산으로 파일링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페널티와 함께 쉽맨이 통관이 안되고 홀드가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시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 통관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그리고 bill of lading이 있습니다. 이외에 제품에 따라서 축산 검역증인 Veterinary Certificate, 농산물 검역증인 Phytosanitary Certificate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며 수산물에 해당되는 DS-2031 Shrimp Exporters, Importers Declaration, Tuna Certificate, NOA Form 370, Fisheries Certificate of Origin 등이 필요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 세관과 미 정부 관련 기관, US Partners Government Agencies, PGA의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전산으로 보내지며 필요한 서류는 Document Image System, DIS로 각 기관에 전송되고 오리지널 다큐멘트가 필요한 것들은 직접 요구하는 기관으로 딜리버리 하게 됩니다. 전송된 데이터와 서류 심사를 통해 각 기관에서 컨디셔널 릴리즈를 받게 되면 제품을 원하는 곳으로 운반하고 판매를 할 수 있지만 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릴리즈가 안 될 경우에는 미국 커머스로 제품을 옮기고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재수출을 하거나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농산물, 수산물 등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 이외에 FDA, USDA, NOAA, 그리고 Fish and Wildlife 등의 기관들이 PGA이며 이 기관에서 레귤레이트 하는 제품들은 각각 기관에서 릴리스를 해 주어야 제품을 커머스로 보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관은 다 릴리스가 되었는데 FDA에서 제품을 홀드하고 인스펙션을 요구하게 되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와 컨택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FDA에 통보한 후 FDA에서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며 이 이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릴리스를 해주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디테인을 시켜서 제품을 판매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FDA에서 Notice of Action 이라는 레터로 FDA 결정이나 커멘트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미국은 식품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모든 제조자들을 미국 FDA에 등록을 하게 해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 Number를 받게 규정하고 있고 수입 당시 Prior Notice를 통해서 FFR이 검증되어야만 통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정확하게 신청하고 메인테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Food Facility Registration에 대해서는 조금 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DA에서는 식물, 동물 제품을 관리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USDA 규정에 준수해야 합니다. 농산물과 제조된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에는 Veterinary Certificate이 필요하거나 Phytosanitary Certificate 등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며 어떤 제품에 어떤 Certificate 등이 필요한지는 USDA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소량 육류가 포함된 제품에는 미국 USDA에서 발급하는 임포트 퍼밋이 필요하며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축산 검역증이 있어야 USDA에서 검토 후 릴리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량 육류의 기준치를 넘을 때는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즉 FSIS의 규정에 따라서 FSIS에서 인스펙션을 하고 규정에 모두 컴플라이 될 경우 릴리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 제품에 Fish and Wildlife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자가 Fish and Wildlife의 Import Permit을 받아야 하며
매 shipment마다 통관 전 서류를 제출하고 릴리스를 받아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NOAA의 규정 중의 하나인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은 수입자가 해당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 퍼밋이 필요하며 제품에 대한 정보를 NOAA에 전송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수입 시 세관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들의 규정도 함께 준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수입 시에 제품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무사히 미국으로 수입되어 판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제품을 예로 보면서 어떠한 PGA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잼 종류로 세관 통관 이외에 FDA에서 관리를 하는 제품이므로 FDA 규정에 맞는 레이블을 붙여야 합니다. 이 제품은 피쉬 앤 와일드라이프에서 관리하는 씨푸드인 오징어 등의 성분으로 들어있는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FDA 규정에 맞는 레이블이 붙어야 하고 피쉬 앤 와일드라이프의 임포트 퍼밋이 필요하며 통관 전에 피쉬 앤 와일드라이프에 먼저 승인을 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유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유제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USDA에서 임포트 퍼밋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고 수출 시 축산 검역증이 있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녹용이 들어있는 홍삼 제품으로 USDA 임포트 퍼밋이 필요하고 피쉬 앤 와일드라이프의 임포트 퍼밋과 수출 축산 검역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FDA에서 관리하는 제품으로 FDA 규정에 맞는 레이블도 제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같은 식품이나 건강식품이라도 제품 구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도 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며 저희 first part는 이로써 마무리하고 이 다음은 콜드 파트너스의 크리스티나 강님이 식품 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FSB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과 FDA 레이블링 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캥이라고 하고요. 현재 코드 파트너스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입 통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디키엑스프레스의 캐티 홍 대표님에 이어서 저는 세부적으로 식품류의 미국 수출 수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FSBP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FSBP는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의 약자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해외 식품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FSBP의 골자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FSB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SBP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FSMA라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FSMA는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라는 식품안전 현대화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6명 중에 1명은 식중독에 걸리고 약 3,000명 정도가 이로 인해 죽기도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FDA에서 2011년 식품안전 현대화법을 제정해서 식품 오염을 대항하는 방안보다는 예방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피스마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푸드를 제조, 유통, 수입하는 모든 해외 관여자 및 이제 국내 관여자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오바마 정부가 2011년 처음으로 피스마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피스마에는 7개의 하위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7가지 하위 규칙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식품의 현행 우수 제조 관리 기준, 두 번째로 사료의 현행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세 번째로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네 번째 수입자에 대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다섯 번째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포장, 보관 기준, 여섯 번째 의도적 식품 오염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제3자 감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FSP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 규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책임을 수입자가 지게 되었고, FDA는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급업체의 식품위생 검증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FSPP는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와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최근에 추가된 하나의 FDA 이행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FSP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들이 그 해당 사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외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산물이나 주스 같은 경우에는 씨푸드 핫셉이나 주스 핫셉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주류 또한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용 및 개인 섭취식품의 경우에도 면제받으실 수 있고, 육류, 가금류, 난류의 경우 USDA에 관할 제품이기 때문에 FDA, FSBP에 해당하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추가 가공 없이 재반입되는 경우에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제되는 제품 외에 정식 FSBP가 아닌 Modified Standards로 조금 간소화된 FSBP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CGMP가 모두 준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동일한 식품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의 식품이 있는데, 그 해당 국가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Very Small Importer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3년 평균 총수입이 식품의 경우 10억 원, $1 million 이거나 사료의 경우 25억 원, $2.5 million일 경우에는 간소화된 FSBP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위 경우에서 파생되어서 간소화된 FSBP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FSPP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FSPP Importer인데요. FSPP Importer는 FSPP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의 수하인, 물건의 주인 또는 대리인, 즉 US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FSPP Importer는 미국의 상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수입자인 Importer of Record는 말 그대로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수입자를 말하기 때문에 보통 FSPP Importer와 Importer of Record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 수입자가 없다면 미국에 상주하는 대리인이 FSPP Importer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 없이 이커머스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마존 FBA로 수출하고 계신 수출자분들의 경우 미국에 따로 수입자를 두고 계시지 않은데
그런 분들 경우에도 미국의 FSPP를 수행할 US 에이전트를 지정하시어 FSPP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수입 통관 시 FSPP 인포럴가 누구인지 묻는 칸에 수입자 정보를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입자인 IOR과 FSPP를 수행해야 하는 FSPP의 개념은 다르며 이 두 주체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FSBP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짚어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 Hazard Analysis라는 위해 요소 분석이 필요합니다. FSBP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들을 어떻게 잘 제어해서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사에서 식품 안전 기록과 자료들을 수입자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료를 평가한 후 그리고 또 검증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사, 현장 감사, 샘플 채취, 검사, 식품 안전 기록 점검 이렇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어떤 검증 방법을 택할지는 FDA에서 수입자가 이렇게 위해 요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토대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해서 이를 토대로 검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수입자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 작업을 한 이후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면 수입자는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과정이 다 마친 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FSBP를 재평가하는 작업도 필요로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FSBP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우선 FSBP를 미수행하시면 이렇게 워닝 레터나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포 얼럿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FSBP가 수행된 지가 2017년부터니까 아직 5년 채 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과 2018년까지 저희의 조사에 따르면 워닝 레터가 이렇게 보내지지 않았지만 2019년 이후로부터 좀 많이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8개의 워닝 레터가 나왔었고요. 2022년 이후로는 이제 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FDA에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방문 실사가 아닌 이메일을 통한 FSBP 여부 검사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만 해도 한 50개의 워닝 레터가 나갔다면 2021년 8월 현재 31개의 워닝 레터가 나가면서 꾸준히 워닝 레터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FSBP 실사가 점점 FDA 포커스가 되어가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워닝 레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시지 못하면은 심할 경우 impearler, 즉 수입 경보에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화면이 impearler 99-41으로 FSBP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수입자들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수익 경보에 올라가게 되면은 추후에 수익 경보 해제를 위해서 청원서도 제출하셔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FSBP는 미리 이제 수행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에도 좀 비추어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2021년부터 워닝 레터를 많이 받으시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FDA에서 FSBP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는 이런 업무에 주력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FSBP 서류 미비 시 준비하도록 하는 기간도 좀 많이 짧아졌고요. 워닝 레터도 자주 좀 많이 보내주는 것들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좀 수입
미국 식품 수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FSBP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수입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시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FSBP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4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FSBP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FSBP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FSPCA라는 기관에서 FSBP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FSBP가 무엇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일 뿐이고 실제로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공급업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따로 하시고 이를 또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FSBP를 통관할 때마다 FDA에 제출해야 하나요? 여쭤보시는데 FSBP 문서는 FDA 인스펙션이 있을 때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자료만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식품 통관 시 FSBP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해당 식품에 대해서 누가 FSBP 임포터인지에 대한 FSBP 임포터 성함, 이메일, 주소 이런 정보와 그 업체의 던스 넘버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자료가 영어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하시는데 FSBP를 수행하는 Qualified Individual이라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으시면 되고요. 추후에 FDA에서 영어로 번역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SBP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푸드와 다이어트리 서플멘트의 실제 수입을, 미국 수출 수입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식품, 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장 등록, FF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영문 라벨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성화 식품, 그리고 저산성 식품의 공장 등록과 제조 공정 등록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식품을 제조, 포장, 보관하는 미국 수출 공장이라면 FDA에 식품 공장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미국에 수출하실 때 식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FDA에 등록이 필요치 않다는 점인데요. 식품을 등록한다기보다 공장에 등록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식품을 제조하고 B 회사가 그 식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국에 수출을 한다면 A 회사, B 회사 모두 FFR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 회사가 그 제품을 받아서 라벨을 부착한다면 이 C 회사 역시 FFR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품 하나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공장 3군데가 등록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A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D라는 회사가 추가 제조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최종 제조한 D 회사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조 공장 등록 FFR는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2년에 한 번 갱신되어야 되는데 짝수년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내년인 2022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한국에 있는 제조 공장의 경우 미국의 US 에이전트도 등록되어야 하니까 US 에이전트를 잘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회사의 경우에는 FFR 없이는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관리자 한 명을 지정하셔서 FFR 넘버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FFR 중에 또 하나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던스 넘버라는 국제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던스 넘버는 앞으로 FFR 등록할 때 Unique Facility Identifier이라는 섹션에 기입하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던스 넘버는 던스 앤 브래드시트라는 업체에서 발급하는 국제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 세계 기업의 표준 기업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업체에서 공장 두 군데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계시면 두 군데 모두 각각 FFR과 던스 넘버가 발행되어야 하고 이 던스 넘버와 FFR에 있는 주소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FDA에서 이 던스 넘버 기재하는 기한을 2022년 내년 12월 31일 전까지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던스 넘버를 추가하시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좀 두시고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FFR 등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FFR 넘버를 여러 개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FFR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에는 FDA에서 이제 식품이 들어왔을 때 이를 문제 삼아서 통관이 거부될 수가 있기 때문에 FFR 번호는 꼭 한 개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통관이 거부되다 보면은 배송에 지연도 생기고 또 금전적인 피해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FFR 넘버와 핀 넘버를 분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인사이동이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정보를 분실하시게 되면 FFR에 있는 오퍼레이터이나 실소유주 명의로 FDA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보통 소요기간이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FFR 정보는 분실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는 갱신 때 좀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갱신하실 때 주의사항이 Renew Registration 대신에 Register of Food Facility를 잘못 클릭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Register of Food Facility 하시면은 기존에 쓰시던 번호는 갱신하실 때만 이렇게 계속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갱신하시는 게 아니라 Register Food Facility 하시면 새로 이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쓰던 번호로 계속 통관을 하실 수도 없고 또 잘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등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갱신 때도 Renew Registration으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FR에서 다음 두 번째로 라벨 표기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수 표기사항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앞면을 보통 주 표시면 영어로는 Principal Display Panel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면에는 Statement of Identity와 Net Quantity Statement, 순중량 Statement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Statement of Identity는 그 common name으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고 하면은 라면은 사실은 이제 common name은 아니고요. 영어로 이제 보통 stir fried noodles라고 기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치토스 같은 경우에 치토스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이것을 Statement of Identity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치토스의 그 common name으로 cheese flavored snacks 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보통 명사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네, 퀀티티 순중량의 경우에는 미국의 단위 체계인 아운스나 파운드, 액체 같은 경우에는 fluid ounce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또 매트릭스 테스트는 gram이나 kilogram, 액체의 경우 milliliter, liters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 표시면 오른편 또는 뒷면에 정보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information panel이라는 정보면에는 아래와 같이 nutrition facts, ingredient list, allergen, name and address of business, 그리고 country of origin, 원산지까지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정보 표시면에서 nutrition facts, ingredient list, 그리고 allerge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utrition fac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에서는 9대 영양성분가 식품에 표기된다면 미국에서는 그 9대 영양소에다가 첨가당, 식이섬유, 비타민 D, 철분, 칼슘, 칼륨 이렇게 6가지 영양성분이 추가로 더 기재되어야 합니다. FDA에서 지정한 RACC, 즉 식품별 기준량에 따라서 서빙 사이즈를 정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포맷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 굵기, 선 굵기와 줄 간격 사이 등이 모두 FDA 규정에 맞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 옆에 보시는 daily value 또한 해당 영양성분의 하루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기재하셔야 하고요. 이때 미국과 한국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Nutrition Facts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도 조금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기존 Nutrition Facts와 새 Nutrition Facts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 보시면은 이렇게 serving size와 servings per container 순서가 달라졌고요. serving siz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 굵기도 달라졌고요. 기존에는 calories from fat 정보가 들어갔다면 이번에 기정된 법에는 칼로리 정보만 들어가게 되었고 글자 크기와 굵기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첨가당, added sugars 정보가 들어가게 되었고 굵은 선 아래에 들어가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 정보에는 기존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들어갔었다면 이제는 비타민 D와 칼륨 정보가 대신하여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footnote에 들어가는 문구 또한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료 리스트 기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성분은 중량 내림차 순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 이 common name이나 보통 명사, usual name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화학적 보존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괄호 안에다가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기 예시로 제가 ascorbic acid을 사용하셨을 경우 괄호치고 to promote color retention 이렇게 예시를 적어드렸고요. 향신료나 천연 감미료 또는 인공 감미료의 경우 spices, natural flavors, or artificial flavors 이렇게 묶어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합 원료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복합 원료를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장의 경우 간장 자체가 원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soy sauce, 간장 괄호치고 간장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2차 원료를 이렇게 아래 예시처럼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 색소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FDA에서 기재한 배치 인증 또는 면제된 색소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들 그 치자색 가르지니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가르지니아 옐로우는 이 배치 인증 또는 면제된 색소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불가한 색소를 사용하셔서 import alert, 수입 경보에 올라가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수출하시는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ngredient list 바로 아래에 들어가는 알러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8가지 알러젠이 미국 알러젠 발생 사유의 90%에 해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8가지는 우유, 계란, 어류,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콩 이렇게 있는데요. 2023년부터 참깨도 함께 추가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위에서 갑각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갑각류의 어떤 종류가 실제로 알러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갑각류는 굴이나 홍합, 조개류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렇게 새우나 게, 가재와 같은 크러스테이션 쉘피쉬는 알러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러젠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하면은 인그리디언트 아래 다음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ntains라는 문구를 사용하셔서 해당 알러젠을 기입하시거나 원료 리스트에 알러젠이 들어가는 원료를 기입하시면서 그 괄호 안에 알러젠 명칭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 교차오염 문구는 필수는 아니지만 경고성 문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이렇게 아래 예시처럼 manufactured in a facility that also processes allergen 이름 이렇게 적어서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러젠이 표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DA에서 식품 리콜 사유의 두 번째 큰 이유가 알러젠 미표기로 인해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알러젠은 사람의 목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voluntary recall이나 mandatory recall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료 리스트에서 2차, 3차 원료에도 8대 알러젠 중에 하나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라벨링법을 토대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원형의 스파게티 소스 통조림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파게티 소스라고 쓰여진 것이 Statement of Identity겠고요. 그 아래에서 30% 이내 놓기에 net quantity가 미국 단위인 이 아운스 그리고 세계 공용 단위인 그램수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이 Information Panel 정보면이겠고요. Ingredient List와 알러젠 정보, Nutrition Facts, 그리고 그 아래 Manufacturer, Distributor Information이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원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산지 표기는 FDA가 아닌 CBP, 즉 미국 세관 의무 표기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을 수출하시는 한국 수출자분께서는 모두 이 필수 표기 사항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CS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C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즉 저산성 식품이나 산성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한 등록이고요. 또 SID는 Submission Identifier로 제품 공정을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FCSID는 상온 보관 액상 제품에만 해당하고 이 제품들은 상온 보관 시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공정 처리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FDA에서 공정 과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pH 값이 4.6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산성 식품으로, 그리고 4.6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산성화 식품으로 공장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면제 제품도 있는데요. 산성식품이거나 주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 젤리, 잼류, 냉장 냉동류, 그리고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SID로부터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FCSID가 필요한 제품의 예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파우치나 병 타입의 홍삼음료나 전복죽이나 호박죽 같은 레토르트 제품, 그리고 간편식 밥, 그리고 통조림류 같은 경우에는 SID가 대부분 필요한 경우니까
해당 제품 수출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pH value와 수분 활성도 체크하셔서 SID 파일링이 필요하면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나이트리 서플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푸드와 마찬가지로 FFR과 SESID가 모두 필요한데요. 이 외에 푸드와 약간 다른 영문 라벨링과 Structure Function Claim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조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는 섭취량을 늘려서 식이를 보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섭취량이나 복용법, 원료 성분 등에 따라서 이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인지 푸드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섭취 목적이 배를 부르게 하거나 또 음료 같은 경우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푸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충을 위해서 먹는 거다. 건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고 싶어 하시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홍삼 젤리나 홍삼 음료, 환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의 경우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로 구분이 됩니다.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도 라벨링이 푸드와 조금 비슷한데요. 일단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Statement of Identity가 들어가고요. 다이어트리 서플멘트 경우에는 그 서플멘트라고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액상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라면은 liquid 서플멘트라고 적어주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라고 단순 기재해 주셔도 되고요. 내 퀀티티도 들어가고 또 정보 표시면 오른편이나 뒤편에 Nutrition Facts 대신에 Supplement Facts가 들어가고 또 Ingredient List와 알러젠 정보가 들어가고 Name and Address of Business 그리고 Country of Origin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Name of Address of Business가 조금 푸드와도 다른데요. 다이어트리 서플멘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락이 가능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를 잘못 섭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 국내에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꼭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서플먼트 팩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플먼트 팩스는 푸드에서는 누트리션 팩스가 있었으면은 다이어트리 서플멘트에는 대신에 서플먼트 팩스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수 성분이 유의미하지 않을 값일 경우 기재가 생략이 가능한데 여기서 얘기한 그 필수 성분은 앞서 푸드에서 15가지 필수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어마운트가 0g일 경우에는 기재 생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대 영양성분 외에도 아래에 proprietary blend라고 기능성 원료를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recommended daily intake 그 하루의 권장량이 있는 29가지 비타민 성분 예를 들어서 비타민 B, 비타민 C, 비오틴의 경우에도 supplement facts에는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supplement facts에 식물의 원료를 사용하시는 경우 어떤 라벨링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식물의 경우에는 Herb of Commerce에 쓰여진 common name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는 그 Herb of Commerce를 보면은 레드 진생이라기보다는 Asian 진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Asian 진생이라고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사용 부위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홍삼 같은 경우에 뿌리를 많이 사용하셔서 Asian 진생 root extract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dandelion extract, 민들레 같은 경우 dandelion flower extract이라고 그 부위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29가지 비타민 영양소가 여기 더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식물을 원료로 쓰인 그 엘더베리 프루트 엑스트랙도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위도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 적힌 이 common name도 적혀 있기 때문에 식물들 사용하실 때 이 표기법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ructure Function Clai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질병을 낫게 해주거나 예방해준다는 문구는 주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상황을 유지시켜준다는 류의 문구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helps maintain proper immune function의 경우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stimulates the body's antiviral capacity와 같은 이렇게 질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예방해준다는 그런 류의 문구는 drug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클레임들 중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문구들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문구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 또한 홍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행 흐름을 이런 문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병을 방지하거나 고쳐준다는 내용의 문구는 사용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structure function claim을 사용하시면은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disclaimer 쓰셔야 되는데요. 이 disclaimer는 FDA에서 이렇게 발표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structure function claim을 사용하시면 제품 판매 30일 이내 FDA에 아래 사항을 이제 알리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조사와 판매자 공장 정보, 클레임, 그리고 또 클레임에 해당하는 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클레임에 대한 정확성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보통 클레임을 쓰시면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든지 자료를 잘 구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끝으로 푸드와 다이어트리 서플멘트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푸드와 다이어트리 서플멘트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FFR 공장 등록과 FCSIDA 파일이 전부 필요하고요. 제품 등록은 둘 다 필요치가 않습니다. 라벨링 같은 경우 푸드는 Nutrition Facts가 제작되어야 되고 이외 식품 라벨 규정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는 Supplement Facts가 제작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 라벨 규정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할 부분은 마무리 짓겠고요. 기타 식품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키티홈 관세사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 수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Import Alert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나 제조사에 대하여 수입 시에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DWP를 FDA에서 오더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서 FDA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FD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많은 제조사는 제품들이 여기 나와 있는 Import Alert에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이 FDA Import Alert에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작업도 사전 준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Import Alert에 FDA 규정을 어긴 제조사나 제품들이 레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Import Alert 중에 페티션을 내서 레드 리스트에서 remove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Import Alert도 있습니다. Import Alert에 레드 리스트에서 remove를 하기 위해서는 Import Alert에 올라가게 된 이유를 충분한 corrective action을 통해서 개선했다는 증명과 연속 5개 정도의 선적건이 FDA 규정에 comply해서 수입이 된 증명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페티션을 FDA에서 리뷰하여 충분하다고 판단되면은 리무브를 해주게 됩니다. 이커머스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수입 통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목록 통관으로 간략하게 통관 절차를 하고 수입 관세를 면제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양의 제품들이 수입되면서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그럼에 따라서 수입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관과 각 정부기관들도 규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커머스 제품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 프로세스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입자들 분들께서 혼돈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존 셀러나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미국에 버크로 수출을 해서 아마존 FBA에 입고되거나 다른 창고로 입고될 경우에 이런 제품들은 800불의 디미니미스 어마운트를 넘기는 제품이 되므로 일반 통관 제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수입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수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커스텀 본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수입 퍼밋이 필요하면 그 또한 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수출하시기 전에 사전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수입 통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식품 수입 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리스트해 보았습니다. 단계적인 대비책으로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바라며 저희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K엑스프레스의 캐티 홍 관세사와 저희 코트 파트너스의 크리스티나 강 컨설턴트였습니다. 이 밖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적혀있는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